자, PPT 정부하고 다주택자 다시 시간과의 싸움 최종 승자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다주택자가 싸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하고 저는 이 다주택자를 시장으로 봐요. 시장. 그죠? 시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시장이 싸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오세훈 시장인가요? 아니요. 부동산 시장의 국민들이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그죠? 네. 왜 싸워야 되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합의가 필요하려면은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건너뛰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자산 시장에는 정권과 맞서지 말라라는 경원이 있습니다. 격언이. 왜? 정권은 세금 등 각종 정책과 감독, 입법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요. 입법도 지금 3분의 2가 정부죠. 네. 그러니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자리에서 이 법을 한번 지금까지 내가 하나도 의견을 안 냈는데 이번 내가 의견 내는 법 하나 만들어줘. 그럼 그 다음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요? 네,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이 견제할 세력이 지금 없는 거죠. 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정권을 거역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주식하고 코인도 이제부터 엄청난 소득세를 내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엄청나죠. 그래서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청개구리처럼 정권이 제시한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며 버티기를 지속했고 지금까지는 승자였다. 그러니까 26번의 대책이 나올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승자였죠.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지 않은 사람들은 패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 생각은 네. 정권은 유한하고 네. 시장은 무한하기 무한하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쵸.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총수는 안 바뀌죠. 정권은 5년마다 바뀌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정반대로. 근데 이제 임대사업을 권장할 때는 임대사업을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안 하신 분들은 못 벌었고. 임대사업,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냈을 때는 집을 산 사람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근데 집을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 말을 안 듣고 집을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번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정부의 뒤끝이 장렬했다. 뒤끝 장렬. 쫌생이도 아니고. 왜? 오늘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요. 6월 1일부터 우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중과가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60% 내던 이 양도세를 지금 70%를 올렸죠. 10%를 더. 이렇게.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 폭탄이 일반 사람들한테 떨어졌고 우리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간이 없어요. 왜? 1년 후에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선거 1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은 뭐죠? 버티겠다는 거죠? 1년만 지나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흔히 그냥 농담으로 우리 댓글에도 많이 써 있는 게 흔히 에이 몰라 나 10년 버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다주택자들, 이 다주택자들 속에는요 종부세를 많이 내는 세입자 다주택자도 있지만 종부세를 얼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부부 합산 12억.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종부세를 갖다 4개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각각 2개씩. 네. 그러면 종부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다주택자들은 10년 버티겠다는 걸 집 안 팔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 매물까지 뺏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임대사업자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진짜로. 근데 이게 우리가 정부하고 국민들이 이게 왜냐면 이 집을 사신 분들이 불법으로 다주택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부에서 그 당시에 합법으로 집을 산 거잖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합법으로 집을 사고 합법이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래인데 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폐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죠. 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번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머리를 잘 써서 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머리를 잘 써서 타이밍을 잘 사는 사람도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고 네. 다 같이 가난한 게 나은 건가?
아까 예를 들면 슈퍼 가서 뭔가를 네. 사는 것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잖아요. 대가를 네.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자본이 이동하는 이전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몰아갖고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라는 기준을 잡아갖고 이쪽은 나쁜 놈, 저들은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되게 속상하네요. 우리 김부경 국무총리는 네. 지난달 17일 KBS 뉴스 죄송합니다 뉴스 9 인터뷰에서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 5월 말까지 저희 기회를 드렸다. 5월 말까지 기회를 줬대요. 드렸다. 아. 그런데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좀 버틴 분들이 있다. 괘씸하다.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의 문제다. 신뢰를 야, 얘기하는군요. 신뢰와 원칙이란 문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진짜. 어? 신뢰는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했지만 이번 정부가 특히 이 신뢰는 없어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뭐 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하셨겠지. 근데 그렇게 하실 때 기존에 얘기했던 신뢰는 너무 많이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뢰는 우리가 못 지켰지만 정책,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납득을 해요.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어놓아야 하고 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는 일축했다. 일축.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을 귀를 닫고 눈 닫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매물이 말라가고 있고 물량이 없으니까 소수의 거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가격들이 형성되는 왜곡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증여를.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도세율이 지금 뭐 2주택자는 뭐 65%죠 이제. 최대. 오늘부터. 네. 여기에다가 71.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 3주택자는 75%. 이것도 그렇습니다. 82.5%예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율이 10억까지는 아마 30%일 거예요. 네. 그렇죠? 30억까지는 40%고. 네네. 그러니까 30%에다가 취득세가 12%죠. 네. 그럼 42%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65%, 75%를 내고 파실래요? 아니면 42%를 내고 증여를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전 둘 다 하기 싫은데요. 네? 아니 종부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길게- 하나 선택하라면은 당연히 네. 숫자로만 보면은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죠 증여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3주택자면 82.5%니까 네. 정확하게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증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여를.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걸 증여를 안 하게 하고 팔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한 35% 정도를 최고세율로 해준다고 한다면 42%를 내는 것보다 깔끔하게 파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 현재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의 최고 세율도 45%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네. 우리 양도소득세를 누준 세율이니까 그렇죠. 이 누준 세율을 계산할 때 10억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평균 35% 정도까지 맞춰준다면 이분들이 증여하던 걸 멈추고 집을 내놓고 팔아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단순한 산수적인 계산인 거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왜 안 하냐? 약간 고집이에요. 이거예요. 5월 말까지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었어? 이거 괘씸죄야. 처벌할래. 이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국민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요거를 갖다 최선의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너 우리가 이렇게 정책 만드는데 왜 안 따라와?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 싸우자고 하는 건 왜 국민들하고 왜 싸우려고 그래? 시장하고 왜 싸워요? 하나로 같이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 주도 정책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원칙 고수였다.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시장 친화주의적인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소수의 네. 의견으로 끝나버린 거죠. 네. 왜냐면 워낙 3분의 2 이상이 되다 보니까 누구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계속 앞으로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이 보증보험 문제가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나온 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3억 이하의 보증보험을 전 국민한테 실시하겠다. 아직 이것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증보험을 해봐서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해보고 한 몇 년 지나서 3억 이하 보증보험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놀모델이 있는데 놀모델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무슨 실험용 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험용 지도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검증도 되기 전에 또 그 안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 큰 목소리를, 국민들의 큰 목소리를 왜 이렇게 귀를 막고 듣고 있는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특별한 그 능력이 노하우가 있는- 있나 봐요. 네. 자, 이제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 수준의 양도세. 그 네. 징벌이요. 왜? 내가 5월까지 팔라 그랬는데 너 안 팔았어. 말안 들어서? 너는 이제부터 징벌. 징역하면 벌금이잖아요. 네네. 이 징벌. 우리는 지금 징역을 사는 거고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중과는 1일부터 시행을 했다. 이미 징벌적인 취득세는 이미 했고요. 그래서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 3주택자 가산을 해가지고 2주택자는 65%, 최대. 3주택자는 75%인데 지방세를 더하면 네. 80%, 그러니까 82.5%가 최고 세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 전 세계에 좀 부끄러워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 어. 선진국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네.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네. 근데 82.5%라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정말로 기술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를 몽둥이를 회초리를 들고 말을 안 듣니까 중간 몽둥이로 바꿨어요. 중간 몽둥이로 들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도끼를 바꿨어요. 도끼. 도끼는 아니어도 엄청 큰 야구 방망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잘못 맞으면 다리 부러져요.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또 종부세예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2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0.6에서 3.2에서 1.2에서 6%로 또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가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틈새는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 인별과세니까 우리가 보통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이면은 양도세가 중과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이게 남편과 부부, 그죠? 아내. 예, 네. 그다음에 와이프, 어? 그다음에 자식, 네. 뭐 세대 분리한 이렇게 따로 하나씩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개별로. 그러면 6억까지, 그죠? 그쵸. 공시지가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거죠. 뭐 뭐 예를 들어 9억까지라고 해도, 그죠? 네. 0.6%니까 네. 6, 38, 180만 원이잖아요, 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작년 7월 10일 대책 브리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이면 종부세는 약 3,800만 원, 50억이면 1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2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죠? 왜냐면 징벌적 과세니까. 경제부총리가 네. 2배 정도 늘어나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안 내나 본인 설명을 저렇게 잘하네요. 2배 네. 이상 늘어났다고. 네. 근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책을 발표를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2배로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게 소득도 그때 그에 맞춰서 2배 정도 증가될 때 부담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담 능력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증세를 하거나 올릴 때, 세율을 올릴 때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장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그 부분을 반드시 둬야만 돼요. 근데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부담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3천만 원 내는 사람이 갑자기 1년에 6천만 원 내라 그러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너무 세금만 올리니까
이 오른 돈,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뛰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10억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나 부자야, 나 이제 돈 써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소비를 하지 않아. 네. 그리고 세금으로만 내요.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게 돈을 쓰는 거하고 세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 소비는 계속 A, B, C, D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는 점점 눈덩이로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돈은 100만 원 썼지만 네. 나중에 D한테 가면 이게 1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규모가 켜지고 이 시장이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 월급도 올라가고. 네네. 근데 이거를 똑같은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D한테 100만 원으로 전달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D는 이 돈을 받잖아요. 못 써요. 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돈을 어떻게 써요? 그렇지. 아껴 쓰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 이건 되게 경제의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그쵸. 근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점점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올리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값은 뛰고 자본이득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제 역행하는.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은 사회주의고 어떤 분은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자유경제 시장에서 그 정부가 시장의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이제 크게 관여를 하느냐 아니면은 최소한의 관여를 해서 시장의 자율성이 유지가 되면서 크게 벗어나는 것만 이렇게 방지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정부의 시각차가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자꾸 시장에다가 자꾸 건드리게 되면서 시장이 조그만한 상처 난 걸 자꾸 건드려서 이 상처가 도지고 커져서 썩어서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그 도려내고 이 상처가 심해지는 국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시장 개입을 좀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당정의 전방위 압박에도 다주택자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세금 폭탄이 예고됐음에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잠겼고 양도 대신 증여를 택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 예고되니까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버티기는 내 지갑을 닫아야 돼요. 내야 되니까. 그죠? 그쵸.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그리고 버텨야 되는 게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언제 얼마나 기간을 버텨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텨야 되니까. 일단은 1년을 생각해요. 일단은 선거 지나서 어떻게 될지 그걸 지켜보자. 네. 일단 무조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현명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과연 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긴 할 건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냐? 이 정도 생각 아닐까요? 예. 자,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도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관건은 집값이라는 거죠. 오르면 버티고, 집값이 오르면 버틸 수가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을 내놓을 듯이라고 기사는 썼어요. 근데 집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그죠? 아무리 뭘 내놓고 싶어도 65%의 세금을 내고 어떻게 팝니까? 이것도 71.5%예요. 그리고 82.5%의 양도세를 내고 어떻게 팝니까? 그죠?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르면 버티고 내리면 내놓는 게 아니고 내려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부세 내는 세금들을 잘 계산해서 그거와 양도세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버티는 거나 파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산수적인 좀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1일 과세 대상이 확정. 오늘 과세 대상이 이제 확정됐어요. 오늘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재산세와 예. 종부세. 예. 그래서 조정 지역 다주택자들이 실제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이면 고심이 깊을 것이다. 그죠? 이제 연말에 12월 달에 봤죠. 납부 고지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올해 종부세가 얼마 나올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겠지만 집값 합산의 1~2% 이런 세금들은 고소득자들도 상당히 버거울 거다. 돈을 안 쓸 거다. 소비 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도 있어요. 금리 인상도 다주택자들한테 달갑지 않다라는 거죠. 자, 금리 부분이 과연
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빚이 있는 다주택자들 이자 부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영끌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 영끌이라는 얘기는 최대한의 돈을 끌어다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만 원 나가던 이자가 원금과 이자가 150만 원, 200만 원 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출을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리에서는 자유롭죠.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금리 인상의 큰 시장에 지금 시장에서 금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대출은 여기서 해봐야 50% 이하로 해주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럼 여기서 금리 올려봐야 뭐 1년 2년 동안 0.5나 올릴까요? 그죠? 많이 못 올리잖아요 한 번에. 0.25, 네, 0.25. 0.5 정도나 올릴 텐데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세금이 이 100에 대한 세금이 종부세가 2, 3%예요. 거기에다 양도세는 보통 20%씩 중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취득세는 또 뭐 8% 12%예요. 그럼 10%라고 치자고요. 지금 올린 세금만 30 몇 %예요. 여기서 금리 50에 0.5를 올리는 게 클지 지금 세금 이 100에 대한 세금 2% 3% 뭐 20% 82.5% 낸다. 종부세를 양도세를 82.5% 내는데 금리 0.5%, 0.25%, 0.2% 올리는 게 무슨 시장에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요?라는 질문에서는 네. 지금 이 설명이 맞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게 영향을 줄까요?는 영향을 주죠. 저는- 조금이든 많이든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김건대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향후에 네. 이런 세금 부담이 누적이 돼서 그게 집값이나 월세나 전세로 전가가 돼서 네. 올라갈 걸 기대하고 버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버티겠죠. 근데 네. 부담이 되고 안 되고의 얘기는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담 뭐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집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기준은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고 파느냐고 물어본 게 네. 아니고 네. 부담이 어쨌든 되냐 여부를 알겠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자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변수입니다. 이제 네. 진짜 9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선거가. 아 그래요? 그죠? 1년 네. 남은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경우 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이 된다면 그렇죠. 이제 물건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하반기 부동산을 예상을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유세 중과했잖아요. 그죠? 보유세 중과를 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하반기에 뭐 임대사업자, 임대차 3법 영향, 그 다음에 또 뭐 임대사업자도 이제 없애죠. 네. 임대사업자도 이제 폐지시키고 뭐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무조건 월세가 뛸 거예요. 월세가. 그죠? 그럼 이 월세가 뛰는데 이 상황에서 네. 자 월세가 이제 굉장히 뛰면은 왜냐면 전세를 지금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세금을 그러면 당장은 내야 되니까. 전세 매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반전세나 이런 걸로 그러면 전세는 전환이 매물은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네. 재개발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자가 지금 2,700만이라고요. 음. 그럼 이 청약자들은 대기를 타잖아요. 대기. 그렇죠. 그럼 대기를 탄 상태는 집을 못 사잖아요. 안 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세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네.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그죠? 근데 전세 매물은 없어지죠. 월세로 전환하니까.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이주 수요도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 정답이죠. 네네. 그러면은 전세값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집은 해봐야 뭐 5만 채인데 10만 채, 5만 채, 10만 채인데 사전 청약 기다리는 사람이 2,700만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이 불안하죠. 전세가 네. 폭등하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을 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떨어진 사람도 불안하고 네. 매매 가격이 네.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당첨 확률이 일단은 경쟁이다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그 청약만 기다리고 계속 버틸 사람이 없다, 네.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뭐 다주택자들의 옥죄에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라고 하지만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약해요. 오히려 혜택을 굉장히 좀 약해요. 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약한 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뭐 물건 팔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구나 매물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일부만 가서 집을 사더라도 집값은 또 폭등해요. 더군다나 이 수요자들이 네. 이미 경기도나 이런 데도 집값이 2배가 뛰어버렸잖아요. 네. 단기간 내에 네네. 서울로 다시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서울에서 집값이 다시 폭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수요. 네. 그럼 다시 또 퍼지고 네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서는 여당이 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도세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집값이 더 뛸 거면 우리 양도세 완화시켜줄 거야 라는 말은 못해요. 못하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난리 나잖아요. 지금까지 밀어붙였던 게 다 뻥이 돼버리고 잘못된 거라고 본인들이 시인하는 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꾸지. 네. 왜냐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양도세를 지금 현재 완화시켜주지 않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 선거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완화시켜줄 거고 이렇게 양도세를 더 강화해서 선거를 이길 것 같으면 완화 안 시켜주겠죠.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는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신뢰를 어기더라도 다시 잡으면 되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복잡한 정치적인 해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꼭 경제적인 논리로만 푼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맞추기가 힘든 게 네. 경제적인 논리로 안 풀려요. 정치적인 논리 플러스를 해야지 풀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뒤엎고 있죠. 이기고 있죠. 이기고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향후 집값에 좌지우지 될 거다. 가중되는 세금 부담 속에 다주택자들의 유일한 버팀목은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다. 근데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부분인데 이거는 뭐 유튜브들도 다 의견이 다르죠. 아니 근데 김건대님이 좀 전에 아까 막 설명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네. 뭐 다른 유튜브들은 폭락한다고 하시는 유튜브도 많잖아요. 폭락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많이 뭐 그거는 믿고 지금까지도 믿고 계시고 3년 전에도 믿었고 네. 5년 전에도 믿었죠. 그런 부분은 우리 네. 듣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이래나 저래나 할 게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저쪽에 가시면 돼요. 저쪽에도 유튜브 되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되게 논리정연하거든요. 그분들의 구독자 얘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엄청 구독자가 저희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네. 향후 집값 전망은 엇갈려요. 네. 전문가들도 네. 상반기에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거지만 그래도 오른다. 네. 역시 그동안 피로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른다. 어떤 분들 이광수님은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제 상승률이 떨어지고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댓글 한번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해 같이 마우스 예. 좀 연결할까요? 예, 마우스 연결하고 네네. 저기를 좀 주시죠. 그 뭐죠?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서 자, 마우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댓글을 한번 저희가 댓글을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좀 뭐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 아예 재미없지 않으셨으면 좋아요 네네. 좀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들이 걱정이네요. 여러 가지로 우리 정의원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 네. 우리 아랫세대 그죠? 네네. 아랫세대가 이렇게 자꾸 왜곡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젊은 20, 30대 같은 네. 경우도 영끌하고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위험이 엄청나게 큰 데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돼요. 네. 우리 박지원님 아직 안 나오네. 나일랑님 네. 용산공원의 임대 집자는 민주당 이거는 안 읽겠습니다. 네네. 이거 의미 없는 소리니까 네. 네, 그거는 위로 한번 올라볼까요? 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뜨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뜨는 거를 요거요? 네, 화면에. 네. 아, 요거는요. 네. 이게 이제 롤링 되는 거라서. 아, 예. 네, 이게 계속 롤링 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것들이 우리 계속. 자유민주주의님 네. 인플레가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나요? 우상향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91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집값은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졌는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일 또는 두 번째 신도시가 공급될 때 이 두 네. 가지 요인일 때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네. 공급이라는 게 정률로 이렇게 타박타박 공급이 된다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의 상승률만큼 현물 자산인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고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있고 들쑥날쑥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거품이 끼는 시기가 지나면 약간의 조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또 그 조정이 지나서 부족한 시간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압력들이 시장의 압력들이 모이게 되면 또 그 압력에 의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게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재화가 오르고 내리를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길게 보면은 우상향이 되는 거죠. 네. 최원님, 최악의 영향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미국의 테이퍼링과 원화 약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지 경기 좀 자금을 회수하는, 이제 금리를 좀 올릴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벌써 아직은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할 건데. 우리 한국의 부동산은 그거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님이 최근에 국회에다가 이제 예산안, 소비하게 됐던 국가 예산안 한 것이 2,700조 원인가요? 네.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도 돈을 또 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기기오류님, 통화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이게, 우리 이제 지금 약간 COVID, 요게 지금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50년, 60년 예를 들어도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뛰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집값이 뛴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통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많이 받지 않았어요. 통화 인플레이션이 보통은 이게 지금 풀고 있는 시점에서 2, 3년 또는 길게는 3, 4년 뒤에 제대로 된 현상이 나타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통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더 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월급도 똑같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월급이 올라가려면 소비가 활성화돼야 돼요. 소비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에 돈을 쥐어줘야 돼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김대중 정권에서 했던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소비는 안 좋고 월급도 낮아지고 그 상황에서 집값만 뛰는 통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 아까 자녀분을 걱정하시는 분의 마음으로 저도 제 자녀들을 걱정해서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양도세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몇몇 나라의 특정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경제 구조상 양도세라는 게 굳이 없어도 보유세만으로도 충분히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기반을 만든다면 굳이 앞뒤로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라는 반시장적인 어떤 그런 징벌적인 과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상속세 폐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좀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낮출 필요도 있고 자꾸 징벌적 과세만 좀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님 지금 원룸 안 팔립니다. 자, 그게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요, 꼭 잘 팔려야 좋은 게 아닙니다. 안 팔려서 나중에 큰 돈을,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안 팔아놓고 그냥 깜빡 잊고 놔둔 주식이 떡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동산도 안 팔린 게 나중에 효도 노릇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작구 본동에 원룸들을 많이 사줬어요. 5년 전, 6년 전에 7년 전이요. 7년 전 정도 사줬는데 이 원룸들이 5년 동안 오르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시장에 그걸 내놨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팔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개발로 지정돼가지고요. 한강 보이는 아파트 짓겠다고요. 지금 5억, 6억씩 뛰었어요. 그 아파트 받으면 한 25억짜리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팔려서 큰 돈을 이분이 만약 그때 1억 5천에 팔았으면 지금 7, 8억 하는데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입지에 따라서. 배탄천님은 50대인데 지금 부유세를 부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고 있으신 거죠. 아들, 딸 아파트 한 채씩 또 사줬대요. 자, 10년 후 자식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해서 사줬다. 그러니까 또 사줬다라는 거는 좀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해도 보유세보다 내는 돈보다 아웃풋보다 인풋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인 거죠. 네, 그래요. 경제가 건강해지니 금리도 인상하고 테이퍼링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님 미국은 집이 몇 채건 상관없이 보유세가 있죠. 양도세는 없어요. 자, 도은원님 무주택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은 뭐 무주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청약을 노리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2025년 이후에는 정말 신도시에 되게 물량이 되게 많이 공급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청약을 노리시되 그 왜 재개발도 많이 돼서 아파트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재개발될 지역의 2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거든요. 네. 집이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지 지분이 20제곱미터 이하도 아파트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도 싸고, 예, 금액 요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재개발 되면 안 되고 될 만한 지역에 샀다가 나중에 팔면 되니까 재개발 됐을 때 피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더라도 이제 주택수로 쳐주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로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데요. 청약을 할 때는 주택수로 오피스텔 자체를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좋은 입지를 골라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청약은 청약 기회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나고 놓치고 지나서 후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을 굳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용산 사세요. 용산. 여러분들 용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도 아까 누가 썼더라고요. 뭐 영등포, 마포, 용산은 뛸 거라고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도 저는 마포하고 영등포는 모르겠지만 용산은 뛸 걸로 봐요. 네. 왜냐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용산을 개발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엄청난 개발 계획을 한 번에 발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뒤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내려앉는 상황이 돼도 3년 뒤에 용산은 대규모 개발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체 시장이 내려앉는 시장은요,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소수 한 두세 네 군데 정도는 오르고 10군데 20군데가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하락한다고 표시가 되는 거지 모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호재가 뒷받침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차별화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욘세님, 위례 1주택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위례 1주택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공시가가 9억 정도 될 거예요. 9억 되죠. 10억? 되죠. 그죠? 되죠. 9억 10억 정도? 네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본인 명의로 만약에 남편분 명의로 돼 있다고 한다면 와이프 명의로 공시가 조금 낮은 거 4, 5억 정도로 해서 재개발 될 만한 빌라를 하나 구입하세요. 지금 그게 한 대세거든요. 그러면 종부세를 갖다가 조금 내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비욘세 분이니까 아내분이 네. 아닐까요? 예, 아내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분 하나 사주세요. 남편한테 네.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남편한테 뭐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하나 사주세요. 네. 자, 우리 척포도님, 위례는 많이 못 올랐어요. 억울해요. 헬리오랑 비슷했는데 내가 매매할 때 빨리 누르세요. 빨리 내가 매매할 때 매매할 때 헬리오랑 비슷했는데 헬리오랑 비슷했는데 헬리오는 많이 올랐는데 위례는 덜 올랐다는 얘기. 척포도님, 지금 위례 팔 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지금 내가 같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같이 만나면 되지. 아니 그죠? 마라톤 하는데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 앞서고 뒤서고 해봐야 소용없고 결승전에 똑같이 도착하면 돼요. 자, 위례는 무조건 헬리오시티 따라잡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경기 짱님, 계층 사다리가 중요해요. 부동산도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코인 시장으로 가. 정말 위험해. 맞습니다. 코인에 몇 천만 원 투자하지 말고 몇 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벌었다라는 얘기만 들리잖아요. 근데 꼭지점 8천만 원에 투자해갖고 지금 5천만 원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딴 사람은 다 벌었다 그러는데 나만 손해봤다고 얘기하면은 얼굴이 팔리니까. 그래서 안 알려진 것 뿐이지 손해본 사람 되게 많습니다.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근데 부동산 봐봐요. 아무리 못난이도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왜 냅두고 더 벌고 싶어서? 욕심이라니까요. 욕심을 좀 줄이면은 제대로 안전한 투자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빌라 값이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이제 빌라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냐면은 네. 우리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달에 뉴타운을 지정을 했어요. 네네. 뉴타운을 지정했는데 이 뉴타운들이 대부분 강북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의 빌라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강남의 빌라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7년도가 되니까 강북의 빌라가 다 올라서 이제 살 게 없어요. 음. 강남의 빌라보다 1억이 더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남의 빌라 싸다? 강남의 빌라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 값이 2배가 뛰고 2007년 하반기에는 인천의 빌라가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2005년도 12월 달처럼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재개발에 의해서 뉴타운처럼 수많은 지역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전체가 올라가는 시기가 앞으로 2, 3년 안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칠 거예요. 종부세 내지도 않는데, 종부세 얼마 안 내는데 180만 원씩 3년 동안이면 540만 원 종부세 때문에 또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가 실감은 안 나겠지만은 전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전체를 반으로 딱 자르갖고 반 이하 종부세 내시는 분들의 전체 반 이하 분들이 평균적으로 약 54만원 정도를 이제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위 50% 이상 되시는 분은 몇 천만 원씩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사 되시는 분은 뭐 54만원이니까 그보다 뭐 20만원, 30만원 내시는 분 계시고 150만원, 200만원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 와신 상담님 왜 저의 글을 읽어주시지 않나요? 저는 오래된 구독자신데 여기 앉아있으면 글을 읽기가 쉽지 그래요. 않아요. 이게 예. 슈슈슈 올라가서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네네. 민은주님, 김학주님 분당 빌라 사도 된다고 방송 보고 근데 뭐 어떻게 사셨다고요? 사셨다는 얘기죠. 사셨다는 얘기 안 사셨다는 얘기요? 샀는데 좀 올랐습니까? 보기만 하셨나? 분당 빌라? 지금 투자하려면은 건설 쪽에 건설 쪽이라 잘못 쓰신 것 네, 같습니다. 건설 쪽에 네, 투자하는 네. 게 좋음. 주식도 네. 마찬가지. 자, 네. 빌라는 어디가 좋을까요? 민은주님 제 말 듣고 분당 빌라 네. 두 번 갈아타고. 좀 이따 뜨면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서초역 교대역 근처 생숙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바람시연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숙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하면 안 됩니다. 상품이 저게 아니에요, 호텔 상품이. 분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민원주님, 제 얘기 듣고 분당 빌라 2번 갈아타고 시세차이 8억입니다. 김학주님 덕입니다. 민원주님 오셔서 밥 좀 사세요. 저 배고파 죽겠어요. 아직 밥 못 먹었습니다. 자, 우리 그 방배동 재건축이요. 박연 아직 안 떴네요. 자, 용산 안성타워 주상복합 빌라 구입했는데 아니구나 넘어가 버렸네요. 근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거 말고도 구독자님들도 다 이거 보여.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같이 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어쨌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간이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시간 반, 넘었죠? 네,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네네네네. 같아요.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네. 원래 2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2시 반에 시작했어요. 네네.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게 생각보다 유튜브 쪽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직 완전히 안정화가 안 돼서 또 저희도 아직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 네. 점점 이제 기술을 저희가 빨리 습득을 해서 이런 저희가 라이브 방송 원활하게 앞으로 꾸준하게 날짜 잡아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네. 자, 우리 저 재밌으셨나요? 마지막 박영용님 네. 유선이나 방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사무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실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평일날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기 이상수 대표님하고 이상수 꼰대하고 조범식 꼰대님한테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